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초중고와 유치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습니다. 개학이 총 5주일이나 연기가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4월 6일로 개학이 더 연기가 되면서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수업 일수 열흘 감축을 권고했고요. 대학 입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유보하고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4월 6일 개학에서 더 연기가 된다면 대입 일정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무쪼록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이 돼 더 이상의 혼란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1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완벽한 만남이란 완벽한 조건이 만드는 것. 올 3월 당신과 캐딜락의 만남처럼. 캐딜락 퍼펙트 딜 프로모션. 최종 별상이 최대 25% 할인. 3월 단 한 달간의 이상적 혜택. 지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캐딜락.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피해 현황과 지원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의 이강학 과장 연결해 보겠고요.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에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오후 잠시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잠시 보죠. 추경 규모가 원래 정부안이 11조 7천억 원. 네. 원안 그대로 이제 여야가 합의가 됐는데 그동안에 워낙에 증액론이 많았고 네네. 또 대한상인 박용만 회장 같은 경우는 한 40조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여기다 또 뭐 2차, 3차 추경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느낌이 이 정부안 그대로 합의? 이게 좀 아쉬운 감이 좀 많은데요? 당연히 아쉽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이미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방역의 중대본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 경제의 중대본이 필요하다. 예. 지금 방역 외에 경제 문제가 아주 앞으로 점점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대통령 이야기도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추경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11조는 일단은 여야가 예. 긴급한 상황으로 이제 그래도 그나마 합의해서 처리된 게 다행인 거고요. 예. 아마 제가 예상컨대는 이번 상황에서는
추가 추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빨리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1차 추경 해놓고 2차, 3차. 불 꺼놓고 예. 앞으로 잔불 계속 꺼야 될 그렇죠. 거거든요. 예. 정부에서 뭐 추가 대책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네. 자, 코로나19 와중에도 총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확히 맞습니다.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역시 다가오고 있는 걸 느끼는 게 각 당마다 지금 공천이 너무너무 시끌시끌해서 오늘 네. 공천 상황 좀 검토를 해보면 시간이 다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그리고 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또 민주당 각 당의 공천 파장이 상당합니다. 먼저 미래통합당부터 좀 볼까요?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 제일 큰 문제는 황교안 대표의 무리수예요. 무리수다. 황교안 대표. 네네. 이게 뭐냐면 공천이 무리수가 아니에요. 공천은 이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이 상당한 정도로 잘했습니다. 사실 표면적인 평가는 좋았어요. 뭐 내용상으로야 탈락자는 당연히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시끌시끌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보수당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 공천보다 왜냐하면 총선 전에 항상 공천 학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천 학살 이야기가 안 나왔고 심지어 반대파 새로운 보수당에서 온 의원조차도 내가 본 그 어느 공천보다 사심이 담기지 않은 공정한 공천이다. 나는 나의 탈락을 이제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김영우 위원장이 사실 한 3가지를 풀었어요. 황교안 대표를 종로로 내보냈죠. 그리고 이제 이건 김영우 공관위원장이 직접 참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형식적인 측면에서나마 보수의 통합을 이뤄냈죠.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약속했던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퇴했단 말이에요. 사퇴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선거 국면에 돌입을 하자. 공천 마무리 시점에 황교안 대표가 조금 더 이제 강수를 두겠다고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영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김종인 이 전 대표가 이 지금 공천에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남 누구죠? 태영호 전 공사. 하고 뭐 아주 거센 말싸움이 벌어졌고 태영호 전 공사는 이제 사과하라는 이야기까지 뭐 입당하기도 전에 선대위로 오기도 전에 이 김종인 전 대표하고 뭐 설전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이게 뭐 꼭 이 태전공사 새 예비 후보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이 황교안 대표는 공동선대위원장을 생각을 했고 김종인 전 대표는 원래 스타일이 고집이 딱 있는 분이에요. 독불장군. 그런데요, 난 단독인 줄 알았다. 공동이라니 이렇게 나오면서 또 엇박자가 난 겁니다. 결국 이 황교안 대표가 제일 황망해진 것이 김종인 전 대표는 못 오게 됐고 그 다음에 김형호 전 공관위원장은 사퇴를 해버리고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또 황교안 대표가 일부 공천을 바로잡는다는 입장으로 번복한 케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칼을 휘둘렀던 칼잡이는 지금 그만둔 상황인데 왜 누구는 또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느냐. 지금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됐고 대거 지금 무소속 출마를 해서 어찌 보면 같은 보수 지지층을 무소속과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가 또 나눠 갖는 민감한 지역구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 끝에 잘 되다가 다된 밥에 코가 빠졌는데 이제 빠진 코의 규모가 건져내고 먹을 정도냐, 전체 이 밥솥을 오염시킬 정도냐,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황교안 대표의 좀 무리수가 마지막 파장을 낳은 대목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오늘 가장 시끄러운 게 미래한국당 같아요. 이 미래통합당의 이 위성정당. 오늘 보니까 뭐 한선교의 배신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황교안 대표도 뭐 경로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요거 예상했던 문제인데 이 비례정당이 지금 아주 묘수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고 나중에 복당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당 지지는 미래한국당으로 모시고 지역구는 우리 미래통합당을 찍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줘서 이거 대놓고 하면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당이니까. 그런데 뭐 선거 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 먹기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걸 다 알면서도 지지층은 그렇게 하기로 지금 암묵적 약속이 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위성정당, 대리정당을 띄운 거죠. 그런데 한성규 대표를 내려보내고 이 5명의 현역 의원을 그쪽으로 보낼 때 여기는 친박의 온상이 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황교안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네. 이거 가시가 될 것이다. 어허. 물론 이제 의석 늘리는 건 좋지만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만 예. 이게 과연 좋은 순지는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저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예. 지금 한성규 대표가 마이웨이 공천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당 안에서 네. 1번부터 20번까지가 맞아요. 영입 인재가 지금 한 명도 없다면서요. 황교안 대표가 그 영입한 인재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어허. 심지어는 순번에서 떨궈낸 인재까지 있어서 예. 왜 영입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에요. 예. 1번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뭐 아주 저 종편 채널A에서 강하게 이제 보수 이미지를 드러내면서 보수층에서 꽤 호평을 받았던 인물인데 언론인이죠. 예. 그런데 이제 1번을 떡 받았고 2번은 이제 군 출신 인사입니다. 네. 전 이제 수도방위 사령관. 예. 그러면서 이게 한선교 이 대표가 아주 강수를 뒀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은 사실상 누구나 위성정당인 걸 다 아는데 예. 이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 1시간 전에 통보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무슨 수를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통합당의 지도부가. 그리고 예. 전격 발표가 됐는데 황교안 대표의 면은 완전히 구겨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재 영입을 되면 왜 한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그렇다면 이 공천을 다시 할 것이냐? 그런데 다시 뭐 입김을 넣는다 해도 이것도 뭐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선거법 위반이고요. 그게 예. 이제 확인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허. 확인되지 않고 밀실에서 예. 한성규 대표가 우리 당의 이 비례가 잘못됐네. 다시 한번 이제 공관위를 열도록 하시오 해서 이제 별도로 한국당의 공관위가 있는 겁니다. 예. 거기서 뭐 이제 일부 공천을 바로잡을 수 있고 재심이란 절차가 있지만 예. 그렇다 한들 지금 20명의 순번 중에 제 생각컨대는 2-3명 외에 얼마나 더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이미 이제 일은 벌어졌고 한성규 대표의 아까 말씀하신 배신, 그건 네. 통합당 관점에서 보면 배신이고 한성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대표인데 마이웨이를 가는데 독자 왜 정당인데. 타당에서 간섭이야? 그럼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 총선 후에 독자 정당으로 남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어요. 없지 않습니다. 뭐 근데 예를 이렇게 들면 만약에 독자 정도로 남게 되면 만약에 2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미래한국당이 네. 이렇게 되면 또 오히려 민주당에는 불리한 형세다. 이렇게 또 관측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보수 정당이 이미 그거는 이미 지난 20대에서 실험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탄핵 이후에 새누리당이 쪼개지면서 자유한국당과 나중엔 새로운 보수당이고 흡수됐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바른 정당으로 존재하다가 바른미래당으로 존재하다가 계속 탈바꿈을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20대에서 그 바른 정당이 민주당에게 또 어떤 면에서 반대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또 보수 진영 내에서는 개혁보수로 가야 된다고 또 유승민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랬던 아주 복잡하고 지난하고 피곤한 생산성은 없는 과정을 20대 국회에서 봤는데 그걸 다른 형태로 21대 국회에서 또 봐야 하느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기대했던 것처럼 미래한국당이 선전을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래요? 보수통합돼서 잘 됐다. 그리고 위성 늘리자, 민주당 심판하자 이랬던 지지층 중에 중도 보수들은 이게 뭐냐. 정당 지지를 미래한국당으로 몰아주면 친박당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좀 유리할 수도 있는? 오히려 중도정당, 민생당이나 국민의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없지 않죠. 그나저나 지금 민주당 그 비례연합정당 문제 있잖아요. 복잡합니다. 여기 지금 민생당이 지금 결정이 됐나요? 뭐 오늘까지가 시한인 것 같던데요. 오늘 내일. 8일까지로 잡았으니까 내일까지인데요. 내일까지인데. 민주당은 내일까지를 시한으로 잡았고. 일단 정의당은 불참 확정됐고.
정의당은 불참 확정됐고 민생당. 민주당은 그 입장을 존중한다. 그랬기 때문에 정의당은 독자로 가고요. 예. 민생당은 세 개 당이 합쳐진 당이 민생당이 됩니다. 예. 그 안에서 또 바른미래계, 이제 대한신당계 입장이 다 다른데 예. 결과적으로는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참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야기가 돼 있는 원외정당, 소수 청년 진보 정당들이죠. 녹색당과 이제 미래청년당은 합류하는데, 여기에 의석이 한 석이 있는 정당이 있어요. 민중당? 예, 정의당이 빠지니까 민중당이 참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아, 그래요? 공식 선언했습니까? 민중당은 과거에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강제 해산된 통합 진보당의 후신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새로 창당된 당이기 때문에 후신이라고 부르면은 언짢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계열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역시 이제 이 과거 운동권 때 NL 그러니까 이제 민족파, 자주파와 지금 이제 PD가 정의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좀 서구식 복지 사회주의 모델을 이제 지향하는 민주주의파가 워낙 이제 제야 운동권에서 오랫동안 진보계 파벌이었는데 정의당이 빠져버리고 이제 민중당계가 들어오는 형국이 돼버려서 민주당 안에는 뭐 그 출신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무조건 이게 비례정당이 아니라 비례연합정당, 연합의 방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진보당들이 원내 진입 많이 해서 원래 준연동형 선거제 개편을 했던 취지를 지금 이 비례연합정당으로라도 되살리고 이 미래한국당이 뺏어가려는 이 의석수를 되찾아오겠다라는 이제 결의인데 이대로 되려면 지금 일단은 미래한국당 따라하기라는 명분을 부식시켜야 돼요. 아, 그렇죠. 연합의 연합체 선거연대의 명분을 살려야 돼요. 정의당이 빠진 건 좀 이제 민주당이 뼈아픈 대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외곽에 또 하나의 위성정당이 있잖아요. 어디? 열린민주당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그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힘을 합쳐서 만들었죠. 근데 여기는 독자 정당으로 갈 것 같던데요, 보니까 총선 후에?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또 하나의 위성정당이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만들겠다라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비례연합정당이 전당원 모바일 투표의 결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합류하지 않고 따로 가면 지금 민주당은 위성정당이 위성이 두 개 돌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정당 지지가 또 갈라질 거냐. 그래도 정봉주 전 의원 쪽에서는 지금 3% 이상 지지율은 나올 것이다. 적어도 한 서너 다섯 석 정도는 원내 진입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민주당을 돕겠다라는 명분을 걸고 있지만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이번에 공천에서 부적격으로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정봉주 전 의원도 이제 한 강단이 있는 인물인데 이 민주당도 이게 비례정당 논란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든지 그러니까 사실 하나로 보는 게 민주당은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쉽지 않아요. 다들 이제 각각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내일 어디까지 합류해서 연합의 의미가 좀 살아나는지 아니면 또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에게 당신들이 반칙이라고 그렇게 욕해놓고 똑같이 따라하느냐. 근데 문제는 이들이 내일 구성되면 이 기호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도 의원 꿔주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당처럼 이제 결국 의원이 넘어가는데 한국당이 지금 한성규 대표 포함해서 6명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최소 7명에서 10명까지 보내겠다는 건데 지금 의원들도 당이 권유하면 가겠다는 의원부터 또 공천 탈락에 대한 이제 어떤 불만 또 자진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압력에 의한 불출마도 있기 때문에 나는 당이 권유해도 안 가겠다는 의원도 많아서 내일 비례연합정당 민주당이 참여하는 이 사안이 가장 뜨거운 총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백운 교수에게 물어봤거든요. 그 시민을 위하여 당대표잖아요. 지금 최백운 교수님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 의원 꿔주기를 민주당에선 대놓고는 못한다. 그래서 시민을 위하여 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몇몇 의원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받았고 그런 상태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되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이제 더 정리된 얘기. 다음 주에는 대진표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총선에 직면한 총정리를 한번 해보죠. 보는 사람들은 점점 재밌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함께해요. 좋은 세상.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현황 좀 알아보고요. 대책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소기업 현황 알아보고 금요일에는 소상공인 피해 현황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이강학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피해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3월 16일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피해가 있다고 신고한 기업들은 우리 동네에 모두 530개 기업이며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6개사, 중견기업이 24개, 중소기업이 500개사로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이 피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다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신고 접수하는 별개로 저희들이 지난 3월 초에 지역의 중소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긴급 경영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언제 하셨다고요? 지난 3월 초에요. 3월 초에? 근데 해보니까 조사 대상 기업의 93%가 코로나 확산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1차 조사 대상 기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67개사를 표본 조사 결과 이 금년 2월 매출이 지난해 2월 매출보다 약 28%나 감소해가지고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의 중소기업 120개사를 지난 3월 초에 조사를 했는데 93%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고. 큰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실제로 우리가 2월 말부터 좀 많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요. 3월 매출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2월 매출이 이제 28% 정도 떨어졌는데 중소기업 얘기입니다. 지금 3월 매출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은 2배 이상 될 것 같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업종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업종에 따라서 특별히 더 많은 타격을 입은 그런 업종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역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530개사 피해 신고를 했는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부품이 169건이고 그 이후에는 전자라든지 식품 기계 순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실제 피해 신고 사례들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지만도 자동차 부품들이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 그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그 글로벌 자동차 경기 하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엎친 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 현장 근로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가 조업이 일시 중단도 발생을 하고 또 완성차 업체에서 간헐적인 조업 중단까지 발생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완성차 업체에서 뭐 만들지 못하니까 그 밑에 있는 부품 업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교역도 지금 중단된 상태니까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가 가장 힘든 걸로 일단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 어떤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예. 실제 지금 저희들 가장 큰 문제는 그 현장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해서 생산 라인을 일시 중단한 기업이 도내에서만 44개소나 됩니다. 예. 이 대표적인 사례가 대기업 중심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구미공장과 그 울산에 있지만 현대차의 생산 라인 일시 정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 현대차 다 지금 일시 정지 상태다. 일시 정지를 한 번씩 겪었습니다. 한 번씩 겪었다. 확진자가 나와서요. 예. 완성품 업체의 생산 라인 정지는 작은 부품을 생산하는 그 소기업에서부터 소기업의 부품들을 모듈화 해가지고 완성품 업체에 납품하는 1차 변대까지 생산하는 전체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산업 밸류체인 전체가 사실은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밸류체인, 그 서플라이 체인, 그 공급 체인, 공급망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 비단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화장품을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G사의 경우 경산에 있습니다. 예. 이 대만과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어 미팅은 아예 뭐 접었고 그리고 박람회 참가까지 취소가 돼가지고 해외 시장 마케팅이 뭐 문이 닫힌 상태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또 한 가지는 주요 수출국이었던 그 카자흐스탄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가지고 수입 물류를 거부하면서 주문량이 모두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하, 예. 특히 그 중국과의 물류 지원으로 이 제조뿐만 아니고 농산품까지 중국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예,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 들어주셨는데 이게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테고 상황은 점점 악화될 테고 그래서 더 걱정이 큽니다. 네. 아, 마스크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시중에서 마스크 구하기 어렵고 뭐 오부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산업 현장에서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어떻게 구하나요? 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다 마스크를 뭐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안동 같은 경우는 오후 4시부터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사기가 좀 힘들겠네요. 네. 실제 저 공적 마스크 그 판매하는 이 시간이 기업의 근무 시간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중간에 생산 라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마스크 사러 간다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주중에 뭐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주말에도 또 수급이 사실 더 달리고요. 마스크가. 자, 뭐 이렇게 기업들의 마스크 수요 뭐 어떤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근데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그 정부 방침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자치단체가 사실은 들어있었는데 이 2차 그 공적 마스크 그 분배를 하면서 자치단체가 배진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 경북도에서는 중소벤처부와 산업통상부 쪽에 그 생산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공적 마스크 지급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대로 이제 근로자들에겐 직접적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중소벤처부에서는 근로자의 그 코로나19 확진으로 조업을 일시 중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마스크 10장씩을 지급했으며 산업부에서도 지금 그 생산 현장 근로자의 마스크 조달 계획을
중견기업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 말쯤 되면 공급이 어느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 환자가 나와서 조업 중단한 기업에게는 근로자 1인당 10장씩 지급을 했군요. 했고, 다른 기업에게도 지금, 지급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어떤 도움을 줄 계획입니까? 실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지고 우리 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전자금 1,200억 원하고 또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 500억 원 확보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휴업이나 그 매출액 감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일시적인 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저금리 대출하고는 별도로 도 자체적으로 무이자나 저금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자체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군요. 아마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경상북도의 추가 경정 예산안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십니까? 지금 아직도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아무리 안 돼도 한 1조 원씩은 편성돼야 안 되겠나 1조 싶습니다. 이상? 최소한 1조 이상?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그 정도로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없었던 재난임을 감안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은 첫 번째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과 두 번째로는 대출 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기업. 그리고 세 번째 대출 시 담보물에 대한 낮은 평가 문제로 해가지고 사실 대출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그렇지만 요번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한시적으로라도 풀어달라고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죠. 이런 기업들이 더 어려운 상태일 테니까요. 당연히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 한도 초과 기업, 담보 평가가 좀 낮은 기업들, 자금난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자, 금융적인 지원은 그렇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젠가는 끝이 날 테고, 자,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건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장기적이고요, 좀 근본적인 지원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버텨주기를 당부드리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물류가 위축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는 잠시 멈췄다가 하는 타이밍으로 R&D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기업들과 함께 비즈니스가 포함된 연구개발, 즉 R&BD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부처인 중소벤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도 상당한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가지고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는 물론 우수한 벤처 캐피탈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멈췄다 가는 그런 타이밍으로 생각해달라. 그러니까 R&D에 좀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것도 좀 기업 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좀 돼야 좀 가능한 일인 것 같아서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 R&D가 부족한 부분들은 벤처 기업들 중에서 R&D 능력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자, 상담이나 도움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경북도청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소벤처기업과가 있습니다. 여기나 아니면 각 시군에 중소기업 담당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금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880-2887번으로 연락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요. 시간이 다 되세요. 덧붙이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모두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중소기업이 매출 감소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북도에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코로나19의 파고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과장님,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의 이강학 과장이었습니다. 네, 리서치 오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뭐 하루하루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이 돼버린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각종 방역 그리고 경제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간단히 살펴볼까요?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거듭하는 또 일직선으로 나타나는 대통령 지지율 추세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 전국 2,514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7.2%,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49.1%로 아주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긍정 47.2, 부정 49.1.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큰 변화 없는 이런 상태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있죠. 또 얼마 전에 북한 또 발사체를 또 발사했잖아요. 그것도 있고 경기 최악의 상황이고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완전히 좀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역대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임기 4년 차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4년 차와는 시간적 구간으로 나눔으로 조금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임기 4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가 없는데 물론 부정평가 또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대 화이트 칼라, 호남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등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는 역대 대통령은 주로 이 핵심 지지층의 경우에도 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핵심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또 마스크 또 코로나19 관련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국면이 조금은 안정화되는 단계, 외국과의 방역 대책이 비교되면서 대체로 코로나19 정부 대응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 유지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맞아요. 그 마스크 또 공급 문제도 참 큰 악재인데 이렇게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떠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총선이 이제 정확히 29일 남았거든요. 각 정당 지지율이 참 궁금해집니다. 뭐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 지금 모든 관심은 또 특히 경북 또 대구는 코로나19에 가 있는데 과연 어떤 후보자가 출마하고 있는지 이 깜깜이 선거가 벌써부터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정당에 투표를 해야 될지 모르는 정당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비례연합정당 또 미래한국당하고 해서 각 정당이 위성정당도 출연하고 있어서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 선거 국면인데요. 특징적인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결집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정당보다는 이미 덩치가 큰 정당 중심으로 진영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1.5%, 미래통합당 32.1%,
정의당 4.3%, 국민의당 3.9%, 민생당 2.1%.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제외하면 상당히 큰 격차가 나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대목은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전담 위성정당이고요. 이 미래한국당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데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더불어민주당 37.7%, 미래한국당 29.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바로 어제죠. 어제 이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미래통합당과 상당한 갈등을 빚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랑 이 얘기 좀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이게 사실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민주당 계열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연합이 이제 37 정도, 미래한국당이 29. 정의당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비례 투표? 정의당은 7.2%입니다. 7.2. 그래서 비례연합정당, 이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비례연합정당의 정의당이 과연 참여가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향후 지켜봐야 될 기추인데 이 주목되는 부분인데 정의당은 현재까지는 끝까지 그냥 간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비례 연합 정당에 대한 여론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명분상 비난 여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해 그렇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반발 또 비판 여론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연합정당으로 인한 후폭풍은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대결 구도가 진영 간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은 이탈 없이 비례연합정당에 결집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정의당이 파괴력이 상당히 높으면 지역구에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타격이 되고 정당 투표도 오히려 정의당 쪽으로 많이 간다면 비례연합정당이 나오더라도 상당히 또 이 파괴력이 제한적일 텐데 정의당이 앞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대로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위축되는 모습. 결과적으로는 이번 선거는 거대 정당 간 대결이 지역구, 정당 투표 모두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통합당과 뭐 똑같이 꼼수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니까 지지층 이탈은 크게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래서 이번에 역대 선거와는 유례가 없는 280석, 300석 중에서 280석을 거대 두 정당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자, 교육부의 유은혜 부총리 개학 연기하겠다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2주를 더 연기하겠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역시 이 결정에 영향을 주었겠죠? 영향을 준 걸로 봅니다. 이 불가피한 결정 또 확진자가 만 19세 미만이 500명 이상이라는 것 때문에 개학 연기 불가피론이 제기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엄마들의 한숨도 상당히 늘어난 모습입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13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전국 505명, 조사 방법은 앞서 조사와 동일하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개학 연기와 관련 어느 주장에 더 공감하는지 물어봤는데 개학을 연기하자가 10명 중 7명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4월 6일로 결정됐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유은혜 부총리가 덧붙였습니다. 더 연기할 수도 있고 조금 단축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뭐 단축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더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게 뭐 지역별, 연령대별, 직업별로 좀 차이가 있었나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허안구 앵커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많은 날을 함께 보내는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계약했다가는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힘들긴 하겠지만 각 가정마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학생 인구가 많은 서울에서 약 75%로 개학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개학 연기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 바로 그 이유입니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개학 연기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요, 이 조사에서 남자와 여성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허행국에서는 최근 주변의 공기가 달라진 거 못 느끼셨습니까? 주변의 공기가 달라진 거요? 어떤 네. 공기 말씀하시는 거죠? 엄마들의 한숨으로 인한 공기가 변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많이 힘들긴 하죠. 네, 예.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에는 계약 연기 찬성 의견이 약 10%포인트 더 높았는데요. 학교 가지 않는 아이들의 육아 부담이 대부분인 엄마들, 여성이 남성보다는 계약 연기에 대해서 좀 이게 낮았거든요. 예. 그만큼 육아 피로감이 있어 보이는데 또 우리 남자 직원들, 남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엄마들을 그렇습니다. 또 예. 아내를 도와줘야겠습니다. 예, 퇴근 후에 도와드려야 되고 우리 어머님들도 조금만 더 참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일상과 또 생활이 그리워지는 요즘인데요. 봄이 온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봄을 마음껏 누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도 클 겁니다. 그래도 너무 실내에만 계시지 마시고 간간히 산책도 하면서 현명하게 봄을 즐겨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렇게 봄 내음이 더 짙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추위가 차차 수그러지기 때문인데요. 내일은 초봄 날씨보다도 더 따뜻하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가벼운 외투 차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3월 중순의 평년 기온 11도 정도 나오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17도, 모레는 14도 선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종일 따뜻한 기온이 감돌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많이 나니까 체온 대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중기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를 비롯해서 다음 주까지도 기온이 계속해서 높겠습니다. 다만 모레 목요일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일시적으로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문경, 영주, 봉화가 아침이 0도, 한낮에 17도 예상되고요. 상주가 1도에서 18도 분포, 의성이 영하 1도에서 17도, 영양청송이 영하 1도에서 16도, 예천이 영하 2도에서 7도 분포 예상됩니다. 상주 현재 기온은 12도, 습도는 60%입니다. 날씨였습니다.